근골격계 치료를 하면서 해왔던 구조적인 접근법에 최신 연구를 기반으로 비판적인 생각을 해보는 Korean Movement Optimism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팟캐스트 시작에 앞서서 유튜브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오랜만입니다. 저희가 또 7월간 또 6월, 10월이 좀 많이 바빴어요, 저희가. 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나면 용규 선생님이 바쁘셨고, 용규 선생님 시간 나면 제가 바빠가지고, 그래서 이게 아다리가 너무 안 맞았네요. 그런데 이게 또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다리신 만큼 저희가 오늘 진짜 알차게 한번 허리 통증에 대해서 우리 허리 스페셜리스트 장명규 선생님과 함께, 예, 우리 한번 저한테는 그래요. 네네네. 받아들이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다시 찾아왔습니다. 네, 저는 운동하는 물리치료사 송준형입니다. 네, 저는 그리고 건강지도에서 허리 통증을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는 장윤규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랜만에 뵙네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인물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런가요? 좀 많이 네. 탔는데 그래요. 근데 오히려 탄게 더 나은 것 같은데. 건강해 보이죠? 네, 네. 그래야 또 건강 지도를 할 수 있죠, 또. 그렇죠. 그렇죠. 제가 또 이런 기획을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처음 우리 이제 오늘 이제 저번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주셨던 토픽들이랑 이제 함께 해가지고 우리 얘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이제 토픽은 우리 허리 통증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정렬 얘기를 하면서 어떤 걸 많이 얘기하냐면 다리에 이제 정렬을 또 많이 보잖아요. 다리 정렬 이래서 제일 이제 대표적인 거 LLD, 음, 레그 랭스 디피션시라고 해서 이 다리의 차이. 이것 때문에 이제 이상하게 적응을 해서 걷는 거리가 이상하고 또 그러면서 발이 안으로 모이고 발목이 안쪽으로 모이고 그러면서 무릎도 발부스가 되고 이러한 이제 체인 액션 리액션 때문에 허리에 이제 과한 부하가 들어간다라는 이제 요소들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다리 길이의 차이, 이게 허리 네. 통증과 얼마나 좀 연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최신 연구에서 그리고 또 임상에서 한번 네.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한 1800년도 후반이나 1900년도 초에는 그 다리 길이 차이랑 골반 부정렬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높았죠. 음, 그래서 뭐 울프라고 하는 그 분에서 음, 시작되는 이론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리 길이의 그런 차이가 미세한 외상을 자꾸 만드니까 음, 그것들이 뭔가 궁극적으로 그런 근골격계에 손상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이제 전제로 시작이 된 거죠. 마치 우리가 그냥 딱 들었을 땐 되게 직관적이고 그럴싸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예시를 많이 들더라고요. 다리 길이 차이에 대해서 예시를 드시는 분들은 그 자동차 바퀴가 한쪽이 낮고 한쪽이 높은 자동차가 얼마나 오래 달릴 수 있느냐라는 예시를 많이 드세요. 그래서 음, 마치 그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그 자동차는 오래 가지 못할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전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는 아니고 수많은 한계점이 있는데 일단은 자동차는 살아있는 유기체가 아니라는 점. 네, 어떤 그렇죠. 부하에 적응할 수 없죠. 항상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저희는 계속 살아있고, 약간의 그런 비대칭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적응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뚜렷한 레퍼런스가 없이 그냥 다리 길이의 차이가 나면 미세한 그런 부하가 좌우측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많이 쏠리는 쪽이 있고 적게 쏠리는 쪽이 있어서 고관절에 문제를 일으키고 뭐 발목에 문제를 일으켜서 그 결국엔 허리까지 가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 뭐 뇌까지 간다 뭐 이런 맞아, 아주 맞아, 맞아. 알싸한 이론들이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그런 이론을 too many dot이라고 얘기해요. too many dot. 그러니까 너무 따옴표가 많은 거죠. 뭐뭐가 그래서, 뭐뭐가 그래서, 뭐뭐가 그래서 결국엔 어디까지. 근데 아쉽게도 이런 이론들은 사실 많이 도전을 받았고 반박을 받았어요. 그 특히 이제 요즘의 이런 추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인류의 약 95%의 사람들은 약간의 다리 차이가 있어요. 약 0.5cm 정도의 다리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리 차이는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그런 신체적인 부분에서 되게 노멀한 상태인 거죠.
노발한 그렇죠. 상태고, 다들 그러면. 네. 그리고 또 수많은 그런 그 문헌에서는 이런 다리 길이 차이가 어떤 그다음에 무릎, 발목, 골반, 이제 고관절 질환에 대한 유병률을 높인다는 근거가 사실 많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드물고 이를 반박하는 상관관계가 없다 혹은 상관관계가 매우 적다라고 하는 논문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다리 길이의 차이를 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물리치료사로서 이 태부학적인 차이를 교정할 수 없을 뿐더러 이런 것들은 실제로 어떤 근구격계 이상을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실제로도 다리 길이 차이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의 대부분의 95%의 인류는 다 어떤 근구격계에 문제가 있어야 하지만 약 다리 길이가 3cm 이상으로 차이가 나도 실제 임상적으로는 아무 그런 유병률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문헌에서는 뭐 5cm 이상, 뭐 절단 환자나 이런 큰 차이가 났을 때 뭐 관절염의 유병률이 올라간다고 하는 문헌들이 있지만 음, 우리가 임상에서 혹은 일상생활에서 그 정도 차이가 나는 사람은 거의 드물죠. 어, 그렇죠. 익해야 많아야 0.5cm, 정말 맞아요. 많아야 진짜 많아야 1cm인데 그 정도의 그렇죠. 차이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좀 정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그 다리 길이 한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그 톰슨 테이블인가? 그거 그죠? 올려놓고 이제 발에 딱 맞춘다. 거의 다 보면 약간 요 정도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사실. 네, 네, 겨우 이거 가지고 이제 이 맞아졌죠?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게 이제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이게 5cm까지 늘어날 수도 없을 것이고. 음, 음.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연구를 또 찾아봤을 때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안 아픈 사람들 중에서도 이 다리 차이 간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적응할 수 있냐면, 왜 통증이 없냐면, 적응이라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기계로 하게 되면, 그거는 물론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살아있는 유기체고, 그런다면 오히려 그 스트레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더 튼튼해질 수 있고, 또 강해질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과하면 당연히 그거는 사실 다리 길이 안 나도 사실 문제 생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다리 길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거기에 대해서 적응을 한 정도에서 얼마나 내가 잘 그 적응을 했고 거기에 이제 그 부하를 얼마나 버틸 수 있게끔 내가 연습이 되었는가 그거가 사실 중요하지 않냐라는 저는 이제 연구를 보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우리 스콜리오시스에 대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제가 스콜리오시스가 정말 극단적으로 높은 사람들한테도 허리 통증의 강도나 지속 기간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음, 만약에 그 다리 길이 때문에 진짜 문제가 생기는 게 확실하다면 측만증 환자는 다 아파야 돼요. 측만증 그렇죠. 환자는 기본적으로 다리 길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절대 통증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측만증 환자들은 정말 극도의 심한 측만증이 있지 않은 이상은 아무런 근육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만약에 다리 길이 차이 때문에 진짜 근육계 질환에 좀 문제가 된다고 가정하는 거면 우리는 패럴림픽에 참여하는 장애인분들은 다 환자로 봐야 돼요. 정말 그렇죠. 기이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경기를 하고 그렇죠. 살아가죠. 하지만 다 문제가 일으키지 않아요. 음. 저 사실 저번에 안 그래도 제가 사진을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패럴림픽까지 안 가도 되더라고요. 그때 그렇죠. 그 사격 보니까 어, 일소시더만요. 맞아요. 일소시고 또 그거 장총도 일소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 안정감을 찾기 최고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음, 그게 사실 그거 했다고 해서 물론 그것도 오래 하면 아프겠지만 그거 자체가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때 벌써 제가 아팠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전에 한 올해 초에 그 사격 선수가 한번 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생이었는데 어머님이 데려오신 거예요. 왜냐면 음, 로더시스가 너무 심하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격하는 자세가 뭔가 이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이 친구가 혹시라도 나중에 아플까 봐 데리고 온 사례였는데 그럴까봐. 네. 실제로 그 친구는 전혀 아프지 않아요. 음, 근데 이제 엄마랑 의사 선생님이 커브가 너무 안 좋다고 하니까 그냥 온 거였지 실제로 통증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그렇게 또 들어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한다. 병원에 있을 때 스콜리오시스 데리고 왔는데 애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네. 애는 내가 왜 왔는가 빨리 그죠, 놀러 가고 그죠. 싶은데 빨리 집에 가고 잡고 싶고. 있으니까, 예, 잡고 있으니까, 약간 이러고 있으니까, 약간 하는 저도 약간 어색한 거예요, 이제. 그죠, 그죠, 그죠. 예. 이거 하다가, 괜찮아, 괜찮아. 다 괜찮대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근데 어머니는 걱정을 하시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애 아픈 사람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부모님 교육에 더 애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참 그런 거 아이러니합니다. 보면, 맞습니다. 진짜. 환자는 괜찮은데, 보호자가 더 아픈, 물론 근데 어, 충분히 어머니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미리 질에 겁먹을 필요는 없는 부분인데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다리 길이의 차이 그리고 또 이제 스콜리오시스 같이 이제 이런 정렬적인 문제 때문에 무작정 허리에 부하가 많이 간다라고 바라보시는 관점에 대해서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혹시나 그런 정렬이 안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일단 먼저 그 정렬 때문에 안 좋아요라고 하기보다 이 사람의 적응성을 먼저 좀 점검을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됩니다. 그 척추의 불안정성, 아, 네. 음, 요거에 대해서 사실 이 병원에서나 이건 이제 센터에서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아, 음, 이게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고 음, 사실 제일 대표적인 게 그 서블럭세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스러스트 하시는 분들 있죠. 그렇죠, 예. 그렇죠. 이 스러스트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서블럭세이션이 문제다. 그래서 쳐서 엮는 거다. 여면 괜찮아진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많이 바라보다 보니까 불안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혹시 이 불안정성, 이 척추가 진짜 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 허리가 아픈 건지 그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희가 이제 불안전성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안정성에 대한 정의부터 얘기를 하고 가야죠. 사실 네. 안정성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이고 객관화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안정성의 정의에 대해서는 뭐 판자비라고 하는 선생님도 계셨고 혹은 폴 하지스나 이런 그런 로컬 머슬에 좀 관심이 많았던 연구자분들도 안정성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지금까지도 안정성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런 객관적인 지표는 사실 없죠. 그리고 그 안정성을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불안정성에 대한 얘기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 그럼 안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의가 없는데 그럼 불안정성은 도대체 어떻게 체크하느냐에 대해서 먼저 합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불안정성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 그냥 추상적이고 다소 뭔가 객관적인 지표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아픈 이유가 하고 어떤 전문가가 이 환자분한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당신이 뭐 허리가 불안정하다. 그래서 막뭐 코어를 키워야 된다. 혹은 정렬을 맞춰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옐로 플래그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념을 좀 주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첫 번째로 그 제자리에서 이탈했다는 그 서브럭시에이션 탈구 이론은요. 너무 많이 반박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또 일일이 굳이 짚어드리는 건 너무 수고스럽고 우리의 척추뼈는 원위치에서 이탈되지 않는다는 거는 거의 100, 1000% 팩트죠. 그렇죠. 우리 측만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척추의 이동과 회전인 거지 특정한 분절만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떤 누군가가 환자분 뭐 요추 5번이 제자리에서 벗어났어요로 얘기한다면 사실 조금 조심스럽지만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는 절대 불가능한 얘기고 또 이런 서브럭세이션 이론 말고도 그 뭐 코어가 약해서 허리가 불안한 거예요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안정성 정의가 다 달라요. 그분이 어떤 공부를 했냐에 따라서 안정성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르긴 한데 재미있는 점은 실제로 그런 몇 가지 연구를 제가 또 이제 그 우리 유튜브 글에다가 레퍼런스를 드리긴 음, 하겠지만 실제로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들의 그런 척추 가동성이 더 적어요. 그러니까 음, 과연 불안정성이라는 무엇인가라는 것부터 우리는 이 해답부터 내놓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이 불안정성이라는 게 사실 사람 말하는 진짜 아다르고 어다른데 사람마다 얘기하는 용어들도 다 달랐던 것 같고. 근데 보통 이제 안정성, 불안정성 얘기하는 거 보면 다 이제 이 못 버티는 걸 이제 얘기를 할 때가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음, 운동, 재활 이런 거 하게 되면 이제 뭐 팔을 드는데 음, 얘가 고정이 안 되고 같이 음, 가버린다거나 음, 아니면 뭐 팔 들 때 뭐 이렇게 간다던가 이 음, 안정성이 없어서 그래요. 이런 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 안정성이라는 게 이거는 안정성보다는 이제 협응성으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긴 한데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안정성은 이 버티지문함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불안정하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 불안정하다고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 불안정하다, 이 버티지 못한다. 그거는 그러면 굳이 이 못 버틴다는 것 자체가 허리와 연관이 돼 있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이거는 엔듀런스의 문제인 거지. 음, 퍼포먼스의 문제인 거지.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필라테스 강사가 어떤 특정 동작에 조금 잘 못 버티고 하면 그게 진짜 약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그렇다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자기가 그렇지. 원래 평상시 하던 동작은 익숙하고 모터 러닝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아주 퍼펙트하게 나오지만 안 해본 거 혹은 나한테 어색한 동작은 여전히 다 누구에게나 어렵고 그것이 그렇죠. 다시 학습되기 전까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불안정성이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어렵고 어떤 준영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동작을 하거나 어떤 거 했을 때 유난히 조금 잘 못한다. 유난히 퍼포먼스 떨어진다. 이런 거를 안정성, 불안정성이라고 정의하긴 하지만 다소 조금 추상적인 감이 없잖아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전에 그 서브록세이션에 대해서도 많이 하는 게 그거 있잖아요. 저희 배울 때도 엎드려 놓고 척추를 한 마디 마디 아, 눌러보잖아요. 그죠. 예. 리스팅 한다 그러면서 그러죠. 예, 리스팅 한다고 이렇게 또 눌러보는데 그때 이게 뭐였나 이렇게 해가지고 눌렀었나? 아니면 이렇게 했었나? 하여튼 그 그게 방법이 학교마다 있던데 다 달라요. 아 그래요? 네, 일관성이 없어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제 저도 이제 서브럭세이션에 대해서는 근데 예전에 학교에서 배울 때 학교가 아니라 어디 교육 가서 배웠을 거예요. 음. 거기서 하여튼 뭐손 모양이 있다. 예, 해가지고 누르면 된다 이랬는데 그럼 그걸 해가지고 잘 들어가면 이거는 그 잘 들어가면 이제 괜찮은 거고 안 들어가면 뻑뻑한 거다. 그래서 얘를 맞아요. 잡아줘야 된다. 맞아요, 맞아요. 이러면서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서브럭세이션 개념은 아닌 것 같던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저도, 이거를 바라보는 건 어떻게 볼 거예요? 저도 배울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이거요? 아니요. 이거 예전에 눈 평가할 때 한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네. 우세눈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 맞아, 맞아. 예. 예. 약점 파악하는 게 아니라 네. 레이저 빔 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세눈을 발견해갖고 일단 아, 먼저 시즌을 하는 거 이렇게 맞아, 쫙 맞아, 이렇게 맞아. 예. 쫙 해가지고 시즌을 하고 거기서 잘 안 들어가는 분절을 손으로 찾아갖고 그게 뭐 이렇게 ERS, 뭐 FRS 이렇게 단어가 있어요. 예, 맞아, 맞아. 로테이션 예. 됐다고, 톨전 됐다고. 예, 예. 사실 그거는 실제로 물론 뭐 척추에 회전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뭐는 분명히 아닌 거냐면 얘가 뭔가 저희 제 위치에서 확 혼자서 돌아가거나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변화는 되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런 것들이 통증을 일으키진 않아요. 음. 오히려 근데 그거 해가지고 또 뭐 스러스트를 해서 시원하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해결됐다. 그죠, 그죠. 예. 하면서 또 한 번 더 눌러보는데, 이제 잘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음,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바이어스가 약간 들어간 거겠네. 편향이 약간 들어간 그렇죠. 거겠네. 음. 편향을 넘어서 그냥 파리에돌레 에펙트인 거죠. 자기가 보고 음. 싶은 대로 믿어지는 거죠. 아, 어, 그거를 항상 이제 자주 봤어가지고, 음, 물론 시원한 건 맞지만은, 네. 이제 그걸 가지고 뭔가 이제 또 많은 이제 이론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음, 근데 또 해부학적으로 근데 지금 생각을 해봐도, 주위에 엄청 인대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 ALL이었나? 그거, 뭐 결합물질이 엄청 황색, 많죠. 예, 황색 그거, 그 플라비엄 있고, 또 그죠. 거기에 또 뒤에 이제, 황색인들도 예, 있고, 그 PLL도 어,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버테브라 바디랑 파스 조인트 사이에도 리가멘트가 엄청 많아요. 그쵸, 예. 근데 만약에 수프라랑 인프라, 그런 뚜둑 한 인프라도 번으로 인프라. 교정된 거면 우린 차에 치이면 죽어야 돼요. 하긴.
탁 돌아가니까. 그냥 확 다 그냥 레고 흩어지듯이 다 죽을걸요 아마. 그러네요, 진짜. 하지만 우리는 차에 치여도 멀쩡합니다. 너무 세게 치면 죽겠지만. 그쵸, 예. 맞아. 그랬으면 진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올림픽도 사실 어렵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네. 맞아.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이 척추의 움직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이 원위치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원래 그렇게 생긴 거고 그거 자체가 벌써 여러 인대 또는 이제 근육들로 인해서 튼튼하게 잡아져 있지만 이제 그러한 우리의 느낌 때문에 이게 해결된 것 같이 보일 수는 있다라고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안정성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무엇이 안정성이며 무엇이 불안정성이며 이거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내려질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안정성과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다는 것을 조금 갖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네. 첨가를 드리자면 뭐 안정성이든 불안정성이든 그거는 그분이 배웠던 학문 그대로 이제 적용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단어들이 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옐로 플래그가 될 수 있다면 그런 조금 위협적인 단어들의 사용은 조금 지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 이제 옐로우 플래그 없애는 게 사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진짜 옐로우 플래그만 딱 제거해드리니까 확실히 회원님들이나 환자분들도 딱 더 자유롭게 하시더라고요. 음, 내가 이걸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었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제 회원님 중에서도 어깨 그거 뭐 쓸지 말라고 하셨는데 음, 쓸지 말라고 어깨가 다친다. 그리고 또 걸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도 하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어깨 다친다고. 네. 근데 어, 그거를 열심히 지키셨어요. 되게 또 네. 숨은 어떻게 쉬는데 폐 고장 날 텐데.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안 어, 그래도. 네. 이거 올라가면 다 올라간다. 자 겁니까? 음,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러다가 지금은 그 여성분이시거든요. 심지어 또 나이가 또 60이 넘으셨어요. 분이. 음, 지금 뭐냐 이 바벨 있잖아요. 20kg짜리. 음, 거기에다 5kg 5kg 꽂고요. 숄더 프레스 하셔요. 어, 네. 그런 분을 그거 팔 쓰지 말라 해보니까. 그죠, 네. 그죠. 그러니까 근데 진짜 그런 포텐셜을 보면서 이뭐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겠지만 진짜 이 옐로 플래그 하나만 고쳤을 뿐인데도 음, 진짜 많은 걸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이런 우리가 말을 진짜 전문가로서 어쩌면 전문가기 때문에 말이 더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우리의 힘을 좀 효과적으로 좀 더 움직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약간 좀 질병적인 요소라서 제가 일부러 좀 뒤로 빼놨었는데요. 이제 협착증, 척추 협착증 그리고 분리증. 근데 분리증도 사실 이 그레이드에 따라서 좀 이제 달라지긴 그렇죠. 하던데 또 용어도 좀 많이 달라지고요. 음. 그런데 그냥 크게 이제 분리증이라고 해서 그냥 설명을 한번 이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먼저 협착증에 대해서는 이 좁아지는 거잖아요. 또 거기에 또 사실 협착은 나이로 인해서 나오는 디제너레이티브가 제일 큰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정의보다는 어떻게 좀 접근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기 임상에 계신 선생님들이 계시거나 혹은 뭐 트레이너 선생님들도 계시거나 환자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가장 제 생각에는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받는 진단 중에 하나가 협착증인 것 같아요. 하나는 디스크고 첫 네. 번째는 디스크고 두 1번이 번째는 디스크고. 협착증이죠. 근데 그 진단 그 과정을 보면 그냥 엑스레이만 보고 너 디스크 높이가 낮아졌네. 협착증입니다. 이렇게 다소 조금 무책임하게 진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준영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협착증은 그 퇴행성 질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보통 한 5, 60대 이상인 분들한테 나타나는 질환이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나이가 젊은 사람들 중에 극심한 디스크 탈출을 겪고 나서 엑스레이상의 그런 디스크 높이 소실이 마치 협착증처럼 보이는 그렇게 둔갑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 우리가 말하는 협착증은 그런 엑스레이만 보고 진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MRI 파인딩이 있어야 되고 그 MRI 파인딩에 일치하는 증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보면 나이가 70대, 80대 이런 그러니까 나이가 40대부터 80대까지 올라가는 걸 맞춰서
협착증 유별도 똑같이 올라가, 유병률도. 왜냐하면 이거는 퇴행성이니까. 행성이니까.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너무 안 아프고 너무 정상적인 사람도 나이가 들어서 MRI 찍으면 다 협착증 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음, 근데 그러네요. 네. 무엇보다 진짜 그 중에 약 나이가 80세 정도 됐을 때, 혹은 70세 정도 됐을 때, 대부분의 노인분들한테 그 협착증 이 나와요. 진단이 나와요. 하지만 그 중에 진짜로 협착증 질환이 있을 가능성은 17.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명 협착증을 진단을 받았는데 그 중에 어느 중등도의 협착증 증상을 갖는 사람들은 17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협착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환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디스크 높이가 낮아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거에 맞춰서 협착증처럼 보이는 높이 소실이나 공간 소실이 보일 수 있지만, 그 중에 진짜로 중등도 이상의 그런 협착증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100명 중에 17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원장님이 협착증이래요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실제로 뭐 신경학적 징후도 없고, 막 한 2시간씩 걸을 수 있고, 막 이런 거는 사실 가짜 협착증인 거죠. 진단을 잘못 받았거나, 아니면 그런 영상의학적 진단과 임상적 징후가 매칭이 안 되고 그냥 무책임한 진단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협착증은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 거의 나타나고요. 어, 대부분 협착증은 무증상입니다. 그래서 진짜 협착증이 심하다고 하면 걷는 것 자체가 안 돼요. 허리가 자꾸 앞으로 기울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트레이너 선생님들이나 물리치료 선생님들이나 혹은 환자분들 중에 뭐 100m 이상도 되게 잘 걷고 30분, 1시간씩 막 잘 걷고 이런 사람들은 협착증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야, 이제 엑스레이 보고 허리 아팠고 엑스레이 봤는데 좁아져 있으니까 그렇게 진단을 받아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제가 되는 협착증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보통 이제 협착증 받고 오시는 분들 보면 벌써 걷기가 어려워가지고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예,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그러면 점점 이건 나중에 뭐 치료 파트에서도 뭐 얘기를 하겠지만 조금씩 이제 걷는 연습을 사실 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뭐 몇 가지 축제 방법이 있어요. 뭐 허리가 익스텐션 되는 것 자체가 이제 자극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런 익스텐션 부하를 줄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증상을 조금 수정할 수 있고, 뭐 도수 치료 같은 것도 도움이 돼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약 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증상이 변하지 않고 악화돼요. 근데 여기서 개선이 돼도 그런 치료 때문에 개선됐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거기서 됐다는 개선이 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증상이 개선되면 그냥 그걸 치료에 성공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진짜 협착증을 진단받았고 진짜 협착증이라면 어떤 비수술적인 처치로는 완치를 기대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리고 보면 그는 예, 수술적인 거네요. 그렇죠. 또 수술적인 거라서 감압술을 많이 하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감압술을 해서 다리는 안 아프고 오래 걸을 수 있는데 허리를 많이 아플 거냐? 아니면 허리는 안 아프대 많이 못 걸을 거냐? 약간 이런 양자택일을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아, 이것도 아무래도 수술도 완벽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구조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수술적 중재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협착증에 대해서는 이제 나이와 이런 부분들과 또 이제 임상적, 그리고 영상적 이런 여러 요인들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그냥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또 진단이를 받았다. 이거에 대해서만 그냥 의심하지 마시고 한번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이라면 조금 더 이제 내가 아는 선에서 진짜 이게 증상, 협착증 자체를 보기보다는 이 협착증이 진짜 통증을 일으켰던 협착증인지 아니면 그냥 협착증이나 타이틀만 달고 온 건지 그걸 잘 구분하셔서 한번 어, 이 중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것도 환자분들이나 이제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 그 진단명을 받았다고 해서 너무 거기에 이제 나는 이제 앞으로 뭐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 쓰지 마시고 예. 제 회원님들이랑 환자분들 너무 그래요. 예, 시나리오 너무 맞아요. 많이 쓰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 몸은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일단 한번 기대해보고 하다가 정 안 되면 우리
또 유명하신 또 대단하신 또 선생님들께서 또 수술도 잘해 주시거든요. 한국에서는 또. 그러니까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음으로는 이제 분리증에 음. 대해서 또 한번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네, 분리증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도 이거는 이제 선천적과 이제 후천적 이렇게 이제 나뉘더라고요. 음.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가족력으로 이제 달고 태어난 친구들도 있고, 음. 그 외에는 이제 나이가 진짜 좀 들어가지고 아니면 뭐 어떤 이제 강한 힘을 받고 그런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분리증이 시작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음. 이제 그런 분들을 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협착증은요,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꽤 분리증이요. 많죠. 네, 꽤 분리증 많아요.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퇴행성. 이거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협구성. 음, 이거는 그 파스 골절이라 그래가지고 아, 그 유년기 때, 청소년기 때 엘리트 체육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외상성은 말 그대로 외상에서 골절이 돼서 이제 뚝 하고 부러지는 거고, 이형성은 말 그대로 아까 유전적인 문제로 때문에 이제 이형성이 되고, 마지막에 병리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그 전방전이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임상 혹은 센터에서 보는 사람들은 협부성이거나 퇴행성이거나 아마 그 두 개가 좀 비율이 좀 높은 것 같아요. 퇴행성은 말 그대로 나이가 이제 많이 들으셔서 뭐 고혈당증이나 혹은 뭐 압박골절의 이력이나 혹은 뭐 이런 외상에 의해서 더 쉽게 골절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고, 우리가 좀 많이 보는 형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협부성인데, 이게 스포츠 활동을 하다가 많이 다쳐요. 음. 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전방전이증이라고 꼬리표가 붙어 오시는 분들은 아마 젊은 남자이거나 지금 막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요. 음. 저도 운동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 그 뼈가 이제 스트레스를 어렸을 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제 떨어지는 그런 맞아요. 형태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야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OCD라 해가지고 여기 또 많이 던지다 보면 이제 뚝뚝 떨어져 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랑 같이 좀 볼 수 있겠네 지금. 그렇죠, 그렇죠. 음, 특히 청소년기 때는 골성장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죠. 그런데 이제 반복적인 부하 노출 같은 걸 받았을 때 꼭 전방전이증이 아니더라도 그 시기에 친구들이 엘리트 체육하다가 많이 다칩니다. 음.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다 해도 사실 그게 꼭 통증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전방전이증을 진단을 하려면 3가지 요인이 필요해요. 하나는 그 엑스레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엑스레이가 없으면 전방전이증을 진단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임상 징후가 있어야 돼요. 실제로 이 전방전이증이 있어서 통증이 있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이 2가지에 더 포함해서 우리가 이학적 검사라는 스페셜 테스트를 했을 때 양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또 얘기하긴 하겠지만 대퇴 충돌증후군 같이 이렇게 3박자가 따다닥 맞아야 이걸 진단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대부분의 그런 전방전이증은 대부분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전방전이증을 진단받은 사람한테 무증상 환자가 정말 많아요. 그 얘기는 전방전이증이 꼭 허리 통증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방전이증이 있을 때 특히 이제 플렉션이랑 익스텐션 중에 익스텐션이 조금 더 약하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보호 스트링 효과라 그래갖고 앞으로 전단력이 많이 생기니까 안 그래도 밀린 애들이 더 밀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익스텐션 했을 때 통증이 증가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플렉션이라고 꼭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방전이증이라고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통증의 특징은 국소적이고 조금 간헐적이에요. 그래서 막 퍼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운데가 아팠다가 갑자기 오른쪽 아팠다가 뭐 갑자기 왼쪽 아팠다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되게 그렇죠. 로컬하게 딱 그 있구나. 로컬하게 딱 네. 그 부러진 쪽 왼쪽 혹은 오른쪽 지배적으로 통증이 있을 거고, 이 통증은 갑작스럽게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방전이증 때문에 아픈 사람들의 인터뷰를 해보면 예전부터 아팠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저 한 달 전부터 아팠어요. 이건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왜냐면 그건 예전에부터 개선이 되어 왔었을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몇 가지 문헌을 살펴봤을 때 전방전이증이 꼭 그 통증을 일으킨다는 인과관계 당연히 없는 거고 상관관계도 좀 적어요. 음, 그렇다고 이거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전방전이증 환자가 통증 유병률이 다소 좀 높은 것도 있겠지만 이게 그레이드 1에서 2 그 사이 어딘가에서는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막 그래서 디스크로 오진을 받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전방전이증이 있다고 허리가 아픈 건 아니지만 로컬하고 간헐적이고 점진적인 통증에 이어서 혹시 심한 경우에는 이걸 다리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전방전이증을 어떻게 좀 관리하면 좋냐라고 좀 누군가가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잖아요. 네. 하지만 전방전이증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뭔가 코어 exercise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안정화 운동을 많이 떠올리지만 특정 운동 프로그램이 더 우월하다고 하는 협의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 유사한 반응을 보였어요. 이거는 2021년에 나온 연구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방전이증이 있다고 해서 너무 겁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다른 허리 통증과 마찬가지로 그냥 몇 가지 그냥 간단한 운동이나 생활 체육을 통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그 막 감압술을 하기도 하고 몇 가지 수술적 처치도 하긴 하는데 그거는 권고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방전이증이 있다고 해서 다 아픈 건 아니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아픈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걸 정확히 좀 판별해 줄 수 있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나 좀 능력 좋은 트레이너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1차적으로 보존적인 치료를 하고 나서 경과를 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진짜 이 협착증이란다. 이 분리증이랑 이제 전방전이증이 있다고 해서 이걸 마냥, 물론 이제 그 바라볼 때 이제 통증이 만들 수도 있고 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뭔가 해보기보다는 이제 이미지도 필요하고 영상의학적인 것도 필요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병원에서 또 확실한 또 진단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또 마냥 또 그 전방전이증을 진단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또 전방전이증으로 인한 허리 통증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뭐 바로 뭔가 수술을 해야 되는 이런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이 보존적으로 먼저 해보시고 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근데 이 또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많은 부분들이 이제 특히 이 전방 전이증은 또 이제 보이기로도 척추에 있으면서 여기서 슬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음, 슬슬 흘러내리는데 이거 가만히 놔두면 수술 빨리 안 하면 이 더 앞으로 늘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수술 이제 당장 합시다 하면 이제 바로 아, 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한번 이제 그 이 허리는 아니지만 어깨에 관련해서도 막 허리 회전근개가 좀 찢어졌다라길래 갖고 당장 수술해야 된다던데 그 음, 우리 몸이라는 게 이 종이처럼 막 3번 찢어졌다고 해서 계속 찢어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음, 했는데도 사실 그게 안 와닿는다 안 와닿는다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제 패닉이다 보니까 음, 예. 그래서 그러면 그 그래서 그럴 때도 너무 패닉하지 마시고 음, 예. 우리 몸 그렇게 쉽게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도 많은 인대들이 잡아주고 있고 하니까 이제 일단 먼저 보존적으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이라는 이제 수술이라는 것도 이제 다 까봐야 되니까 예, 항상 이제 마지막 옵션으로 리스크하죠. 생각하면 되죠. 그쵸. 예. 마지막 옵션으로서 뭐 해보시고 저희가 수술을 하지 말라 뭐 이런 특정한 이런 게 안 좋습니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단순하게 이 흘러내릴 거다. 이런 이제 우리 몸을 너무 약하게 보지 말라는 걸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뭐 우리 협착증 그리고 또 분리증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예, 처음부터 겁먹지 말고 겁먹었으면 제발 트레이너로서 얘기할게요. 운동 좀 해주세요. 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이게 네네. 보면은 BMI가 높은 사람들이 전방전이증이 있을 때 더 아프대요. 그러니까 음, 운동 많이 하고 네. 살 빼고 하면 좀 좋아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진짜 어떻게 보면 또 비만이라는 것도 요새 이제 비만도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음, 그저 많이 먹어서 음, 뭐 움직임이 없어서 이게 아니라 많이 먹고 움직임 없고 이런 이제 등등을 해서 아예 대사가 무너진 거더만요 보니까. 네, 그런 걸 이제 알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비만이다 그냥 살찐네요 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벌써 이제 질환에 들어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잡아주는 게 좀 필요하다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BMI가 높은 사람이 더 아플 수밖에 없는 게 벌써 몸 자체가 이제 건강하지 않은 상태니까 예민도도 더 올라갔지 않았을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Korean Movement Optimism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 영상을 통증이 있는 친구, 회원 또는 고객, 그리고 직장 동료에게 공유해 주세요. 통증에 대한 최신 정보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